서술형 문제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표는 용해 가에서라의 노가 있는 물질 용질 A와 용매의 질량, 용해도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용해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용매는 물이고 A의 용해도는 60도씨에서 100이라고 되어 있고 80도씨에서 150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불포화용액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80도씨에서 용매 100g에 150g 녹으면은 포화용액이죠? 나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불포화죠. 왜냐면 얘가 2배가 되면 300g까지 녹아야 되는데 지금 200g까지 밖에 안 녹았죠. 그러니까 다가 불포화죠. 다가. 얘도 이제 용해도가 100이니까 그러면 물 100g에 100g 녹는 거니까 150이면 150 녹아야 되고 50이면 50 녹아야지 포화입니다. 그렇죠? 다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포화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2가지 설명해 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액을. 그러면 얘는 100g을 더 녹이면 됩니다. 80도씨에서 A 100g을 더 녹인다. 이러면 이제 300g이 돼서 포화 상태가 되고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 되는데 온도를 60도씨로 낮춘다. 60도씨로 낮추면은 6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100이잖아요. 200이면 200 녹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2가지 방법 쓰시면 되고 이제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내용과 같이 탄산음료를 보관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까닭을 기체 용해도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서늘한 곳에 보관해라. 직사광선 피해. 하여튼 서늘한 곳에 보관해라. 고온의 밀폐 공간에 두지 마세요. 온도 낮춰라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탄산 음료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하면 기체 용해도가 작아져서 보관하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기체 용해도랑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작아진다 이런 말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기체 온도가 낮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에 얘를 이제 물 10g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4, 6, 8 녹인 다음에 맨 처음에는 다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해요. 다 녹을 때까지 가열하고 식히면서 보다가 결정이 생길 때의 온도를 체크한 거야.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온도. 요때 포화됐으니까 결정 생긴 거거든요. 그럼 68도씨에서는 용해도가 80이 돼야 되고, 왜냐면 이제 물 10g 기준으로 했으니까 물 100g에서는 80g 녹을 거고, 얘는 60이 돼야 되고, 얘는 4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6도씨에서 용해도는 60이에요, 60. 근데 이거를 용해도는 g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60만 쓰면 돼, 용해도. 용해도는 60이다. 자, 왜 그러냐면 물 1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56도씨에서
물 10g에 6g이 최대로 녹는 거죠. 최대로 녹기 때문에 물 100g에는 60g까지 최대로 녹는다. 용해도는 그냥 60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비율 값이어서 여기 단위가 없죠. 여기. 원래 없는데 이거 온도구나. 용해도는 원래 단위는 쓰지 않아요. 60g이라고 쓰진 않고요. 쓰고 싶으면 이제 60 이렇게 그램 퍼 물 100g 뭐 이렇게는 쓰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부피의 물과 그림은 같은 부피의 물과 소금물에 달걀 넣었는데 누가 소금물이냐? A가 소금물이죠. 왜냐면 이제 소금물의 밀도가 그냥 물보다 크고 커서 달걀이 더 떠오르기 때문이다. 물보다 커서 달걀이 뭐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담은 A에서 D 시험관이 있는데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을 골라라.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야죠. C. 이거 이제 기체 용해도랑 관련지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수병은 깊은 바닷속에 있던 잠수부가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질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생긴다. 잠수병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해야 될 시험관 두 개는 압력 변화에 의해서 기체 용해도가 변화되는 걸 봐야 되니까 온도는 똑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뚜껑 안 닫으면 압력 낮은 거죠. 뚜껑 닫은 게 압력 높은 거고. 그럼 CD 비교해야겠다, 그죠? C와 D. 기체 온도는 같고 압력이 다른 조건인 CD를 비교하면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다. 온도는 같고 압력이 다른 C와 D를 비교하면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다. 기체의 용해도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액체 순물질과 혼합물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혼합물의 냉각 곡선을 골라라. B죠, B. 혼합물은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위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하시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다. 그런 말 써야 되고,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섞여 있는 물질이다. 염화나트륨이랑 알루미늄은 순물질이죠. 이제 순물질은 염화나트륨, 알루미늄, 나머지 둘은 혼합물이죠.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특성이 뭐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혼합 비율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거 끓는 점, 녹는 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라. 이거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일정하면 순물질,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체도 있고 지금 액체도 있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일정하면 순물질, 녹는 점, 끓는 점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이다. 이렇게 쓰면 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을 분리할 차례입니다. 이런 거 왜 배우냐면 혼합물 분리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물을 분리해서 약간 순물질로 만들어 놔야지 그때그때 알맞게 또 혼합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은 소금은 물에 녹는데 모래는 안 녹거든요. 혼합물에 물을 붓고 거름장치로 걸러서 모래는 안 녹으니까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해요. 거름종이를 통과한 소금물은 통과합니다. 녹으면 입자가 되게 작아지니까. 근데 소금물은 소금이랑 물이랑 또 섞여 있는 거여서 가열해서 물을 증발을 시키면 소금만 남아서 거름종이 위에 남은 모래랑 소금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 분리할 때 물 위에 뜬 식용유를 뭐 빨아들인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 스포이트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 빨아들이면은 분리가 돼요. 이거는 이제 물하고 식용유가 안 섞이고 밀도 차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건 이제 또 배울 거고요. 아무튼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건 밀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밀도도 물질의 특성이죠. 특히 이런 건 이제 고체 혼합물 분리할 때 이런 방법 쓰는데 이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는 않고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넣으면, 그러니까 A, B랑 이렇게 막 섞여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액체를 넣으면 A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 있고 B는 액체보다 밀도가 작아서 뜨는 거예요. 위에만 살짝 걸러내면 분리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속이 찬 벽시는 알곡은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밀도 크다. 근데 쭉정이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야. 이게 밀도 작아요. 밀도 작아. 그럼 소금물을 넣잖아. 이거 소금물인데 소금물을 넣으면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아 있고 밀도가 작은 쭉정이 떠 있어. 그럼 이 쭉정이 떠서 버리는 거야. 이거. 그럼 나중에 요거만 가지고 뭐 모내기 같은 거 한다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해 분리한 거고, 그 다음에 달걀을 이렇게 낳으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럼 이 달걀 안에 있는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요. 얘가 그럼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그래서 오래된 달걀은 소금물에 뜹니다. 근데 얼마 안 된 달걀,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아요. 밀도가 커서. 소금물로 오래된 달걀이랑 신선한 달걀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신선한 밤 고르기. 신선한 밤은 밀도가 커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게 뜨는 애들은 막 벌레 먹고 이러면은 밀도가 작아져서 뜹니다. 그래서 상한 밤은 뜨고요. 상한 밤은 안쪽에 빈 공간이 생겨 가벼워짐으로 소금물에 넣으면 뜬다. 그래서 아무튼 액체보다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고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애는 떠올라서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도 이 색깔별로 해서 밀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분에 따라서 뭐 PET, LDPE, 뭐 PS 이렇게 있는데 밀도가 제일 작은 게 얘네 밀도가 있어요. 근데 물보다는 큰 애 다. 얘가 제일 작구나. 미안해. 물보다는 다 물이 1이잖아 1. 그러면 처음에 물에 넣으면 얘만 뜨겠죠. 얘만 떠서 얘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얘는 가라앉히고 얘는 떠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글리세린을 넣으면 약간 이제 끈적끈적한 글리세린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섞으면 밀도가 좀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물의 밀도가 1.06보다 크면 얘는 떠오르고 얘는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밀도가 작은 이거는 이제 그냥 물 넣어도 맨 처음에 이제 뜨게 돼 있고요. 이 조각이 나중에 뜨면 이 세 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고체고 고체. 액체는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걸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액체를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서로 섞이지가 않아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있고 밀도가 작은 애가 떠 있는데 위에 있는데 꼭지를 돌려서 이걸 열면 밑에가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꼭지에 밑으로 내려와요. 얘가 내려오는 동안 이 경계면을 잘 보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경계면이 이렇게 오면 멈춰.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만 나오고 위에 있는 애는 걸려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여기 섞일 때가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좀 따로 받아서 뭐 제거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마개를 열어야 돼. 마개를 열어야 됩니다. 마개를 여기를 닫고 하면은 좀 사실 나오긴 해요. 쫄쫄쫄 나오는데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마개는 열고 꼭지를 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안 섞여야 돼. 석유나 물. 근데 물이 아래층에 있고 석유 물에서는 올리브유, 간장이 아래층에 있고요. 사이화탄소, 물. 사이화탄소가 물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사이화탄소가 아래층에 있습니다. 요거 이름 아셨는데 얘 이름은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스포이트는 양이 적으면은 스포이트를 분리할 수 있어요. 위에만 조금씩 이렇게 빼내면 돼요.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 이제 사금 채취하는 거는 그냥 이 냇가 이런 데 가가지고 모래를 담아. 그 다음에 이렇게 쓱쓱쓱 하면서 모래를 쓸려 보내요. 모래는 밀도가 작아서 금방 쓸려 가는데, 만약에 금이 있잖아. 그럼 금이 남아요. 금의 밀도가 크니까.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고, 혈액을 분리할 때 혈액이 원래 약간 걸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넣고 원심 분리기라고 해요. 이걸 막 돌리면 여기 무거운 애가 바깥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투명한 게 있고 약간 안 투명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혈구고 혈구. 위에는 혈장이에요. 혈장이라고 해서 액체 성분. 혈구와 혈장이 분리가 된다. 혈구는 아래쪽에, 혈장은 위쪽에 모여서 분리가 된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은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니까 이 오일 펜스라고 하면 오일 펜스를 쳐가지고 얘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를 이제 뭐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흡착포 이런 걸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밀도 차에 의한 분리이고, 키즈를 하면은 키즈를 하면 이제 실제로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쭉정이 또는 건불이라고 부르긴 해. 건불. 하여튼 뭐 이런 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쭉정이 가벼운 애들은 바람에 슝슝 날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쪽에 떨어지던가. 그 다음에 알곡은 이게 바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여기 안에 남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밀도가 커서 그렇습니다.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로 하면 되거나 스포이트도 되는데, 밑에 보면 이제 아래층 액체부터 받아낸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분별 깔때기 이용한 겁니다. 분별 깔때기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밀도가 큰 애를 아래층으로 받아낸다. 소금물에 벽실을 넣어 속이 찬 벽실을 분리하는 방법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이 분별 깔때기로 하는 거는 좀 이따 실험을 해볼게요. 학원에 있는 실험 기자재로 실험을 해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는 이렇게 사례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좀 쉬운 거부터 좀 할게요.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6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플라스틱 혼합물에 물이든 비커든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리되었다. 뭐, 약간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죠. 그쵸?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뜨는 겁니다. 1번이고요. A, B 어떤 고체 물질인데, 얘를 액체 가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고, 고체 A는 B보다 밀도가 작다. 밀도 작으니까 뜬 거고, A와 B는 액체에 잘 녹는다. 녹으면 안 됩니다. 녹으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A, B를 녹이면 안 돼. 거름 장치를 이용해 A와 B를 그럴 필요는 없고, 거름 장치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이거만 건져내면 되거든요. 거름 장치를 이용해 분리하는 거는 이제 뭐, 아까 소금이랑 모래 혼합물, 이런 거는 이제 거름 장치가 필요한데, 하나만 녹여가지고 이제 통과시키고 이런 거는 필요한데, 이건 거름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1번이고요.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바닷물로 식수 만들기. 이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끓는 점을 이용한 거. 써놓으세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고. 신선한 달걀 고르기. 이거는 맞고요. 예.
사탕수수집에서 순수한 설탕 얻기. 뭐 이런 거는 뭐 재결정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뜰 채로 제거하기. 이거는 기름이 둥둥 떠 있으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가능한 거죠.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되고. 이거는 분별 깔때기 이름 아셔야 됩니다. 분별 깔때기라고 하고,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여요. 이거는 이걸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하고 에탄올은 섞여. 그래서 이거는 끓는 점차 이용해서 분리할 거고요. 간장이나 올리브유, 이거는 안 섞이죠, 둘은. 이거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스포이트로 분리하는 거고, 이건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건데, 가와 나 모두 밀도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한다. 맞죠? 가의 액체 혼합물의 양이 많을 때, 나는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 바뀐 거예요. 적으면은 스포이트를 몇 번 하면 되고, 너무 많으면 분별 깔때기로 해야 되고, 바뀌었고요, 서로. 가의 위 액체를 먼저 분리하고, 그쵸? 여기를 먼저 따라내야 되니까. 나는 아래층을 먼저 분리한다. 이거 맞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혼합물을 분리할 때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차죠, 밀도차. 이거 다 밀도를 이용한 것이다. 요 분별 깔때기 실험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일단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해봤고, 요건 방금 실험해봤고요. 밀도 차이가 나면 분리가 되는데, 사실 밀도는 다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문제는 섞이냐 안 섞이냐야. 안 섞이면 분리하면 끝이야. 이게 엄청 쉬운 거죠. 방금 했는데 쉽죠? 저보다도 다 할 수 있는데, 섞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거. 섞이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섞여 있어. 특히 이제 물하고 에탄올 잘 섞여요. 물하고 에탄올 섞여 있는 게 술이야. 술에 보면은 뭐 층이 있거나 이러진 않죠. 물하고 뭐 에탄올 섞여 있으면 웬만하면 소주 이런 거는 물하고 에탄올 섞여 있는 거거든요. 섞이면은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합니다. 가열을 하다 보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물하고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을 해. 온도가 올라가다가 한 78도씨 좀 넘으면 에탄올이 끓어. 에탄올이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왜냐면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는 에탄올이 막 끓어 나오는 거예요. 끓어 나온 애를 그냥 날려보내면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뚜껑을 잘 막고, 에탄올이 끓어 나오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요, 기체가. 근데 여기 찬물이 있죠. 그러면 다시 냉각이 되니까 다시 액체로 변하겠죠. 그럼 여기 에탄올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에탄올이 먼저 쌓이고 온도계를 보면서 있다가 한 78도씨 넘어서 뭐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에탄올이 다 나온 거니까, 그러면 그 시험관을 바꿔두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정지하던가, 끓는 거는 그만하던가. 그러면 물하고 에탄올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오는 거를 이용하는 거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끓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끓어 나온 걸 받아내고,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끓이면은 그걸 받으면 되는데, 사실 그만하면 돼요. 그만하면 이쪽에는 물이 있고 이쪽에는 에탄올이 있고. 자,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는 성질은 끓는 점을 이용한 거고, 요 방법은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방법을 써라라고 하면은 증류라고 쓰셔야 되고, 증류를 할 때 어떤 특성을 이용하냐, 그건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한다. 끓는 점을 이용. 이건 특성,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고, 이 방법은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그래서 이 탁한 술을 먼저
만들어. 그 술을 만들 때 곡물이나 아니면은 뭐 쌀이나 밥이나 뭐 이런 거를 발효해가지고 만들어요. 뭐 밀가루 같은 거 발효해가지고. 그러면은 막걸리라고 하지, 보통. 막걸리가 먼저 만들어져. 근데 그거를 밑을 가열을 해. 그러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와요. 근데 이때 사실 에탄올만 나오진 않아. 물도 좀 나와. 같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위에 이걸 소주골이라고 하거든. 소주골이. 그런 말이 없네. 이 하여튼 요 장치를 소주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구나. 소주골이. 소주골이에서 냉각을 해요. 위에. 그러면은 요 에탄올이랑 물도 좀 있어요. 그게 맺힌 다음에 이렇게 여기 똑똑똑똑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맑은 술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소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증류주라고 해요. 증류주. 막걸리 같은 거 증류해서 만들면 소주고, 와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증류해서 만들면 뭐 위스키나 뭐 서양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술을 만들 수가 있다. 탁한 술을 이렇게 좀 맑은 술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닷물로 식수 만들기. 바닷물이 가열을 하면, 물론 가열해도 되는데 지금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물이 증발돼서 날라오는데 소금은 남아. 소금은 끓는 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금이 끓지는 않죠.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 찬물이 있으면은 여기 맺혀가지고 똑똑똑똑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식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증류다. 증류. 요리할 때 술을 넣어도 술맛 나지 않을까. 에탄올은 끓는 점이 낮아서 요리하는 동안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리고 막 뭐 요즘에 흑백요리사 이런 데도 그런 나왔나 모르겠네. 하여튼 약간 도수가 높은 술을 붓고 불을 붙이면 확 타버리죠. 에탄올만 타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뭐 불맛을 내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유를 분별 증류할 때 원유라고 하는 거는 석유인데 석유. 원래 뉴스 같은 데 보면 석유 보면 엄청 까매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물이야. 원유가 혼합물인데 혼합물을 가열하면 석유가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2에서 1도 정도면은 기체로 되는 거거든요. 기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밑에는 뜨거운데 위에는 차가워요. 위에 차가운 데가 되면 액체 상태로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체, 여기까지 기체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LPG, LNG 이거 LPG라고 하거든요. LPG. 그래서 이런 게 액화 석유가스가 나오고 맨 위에서 휘발유는 30에서 120도 사이에 끓는 점을 가진 물질들인데 기체 상태로 오다가 30도씨 정도 되면 액체로 다시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액체가 모여가지고 일로 휘발유가 나오는 거고, 등유는 150에서 280도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 150도 정도 됐어. 그러면 얘가 액체가 돼. 여기 액체가 이렇게 나와. 원래 이 증류탑이 엄청 커요. 사실은 엄청 길어.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끓는 점이 그 낮은 애들이 위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석유화학공단 이런 데 이런 게 증류탑이거든요. 엄청 커. 밑에서 가열을 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고 엄청 큽니다. 이게. 이렇게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 순으로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맨 나중에 찌꺼기로 남는 건 아스팔트인데 그거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아스팔트라고 하잖아. 그거를 도로 거기 있는 거를. 그래서 원유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증류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이거 이제 녹는 점이나 어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것은 혼합물을 얼리거나 녹여서 원하는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고깃국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으면 기름이 액체 상태로 있겠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이런 기름 성분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게 떠 있어요. 이거를 분리하면 분리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래서 분리를 해내는 거는 그렇게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름을 제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암석에서 금속 분리하기. 이런 것도 납과 같은 금속은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암석에 포함돼서 존재하는데 이걸 가열하면 납은 녹는 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먼저 납이 나오고 돌멩이는 그때까지 녹지는 않는 거야. 이건 녹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공기 분리할 때는 공기가 이미 기체 상태로 있잖아요. 이거를 끓일 수가 없잖아. 이미 기체 상태니까. 그래서 공기는 먼저 냉각을 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온도를 높여야 돼. 온도를 높이면은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면 끓는 거고요. 얘는 아르곤은 마이너스 186도씨, 액체 산소는 183도씨 마이너스. 얘가 먼저 끓는 거예요. 얘가 온도가 더 낮은 거죠. 얘가 먼저 끓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곤 나오고 액체 산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도 분리할 수가 있다.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고, 이때 끓어 나온 기체를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라고 한다.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거나 증류탑에서 원유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리할 때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물어봤죠? 그러면 끓는 점 쓰셔야 돼요. 끓는 점. 방법을 물어보면은 증류라고 대답하시고, 이때 사용하는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끓는 점 차를 이용했다. 끓는 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단원에서는 요게 제일 어렵긴 해. 요거 조금만 이따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여 있어. 얘네들은 이렇게 잘 섞이니까 분별깔대기를 분리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가열기에다가 넣어놓고, 근데 이거를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꼭 넣어야 돼요. 끓임 쪽. 끓임 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돌멩이 같은 거야. 돌멩이 같은 거. 다공성 돌멩이. 그럼 얘가 뭐 하냐면 이 끓임 쪽이 큰 기포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작은 기포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얘가 끓임 쪽을 넣어주면 얘가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넘치는 게 아니라 얘가 약간 뭐 자글자글 끓어. 그러니까 여기서 기포가 조그만 게 많이 나와. 이게 구멍이 많아가지고 이 끓임 쪽에. 근데 이거 안 넣으면 부글부글 끓다가 혼합물인 채로 넘어와요, 일로. 그럼 나는 분리하고 싶은데 이거 다시 해야 돼. 혼합물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끓임 쪽을 넣어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온도계는 여기 가지 달린 부분에 위치시킬 거고요. 이제 온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온도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실 실제로 실험을 하면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별로 이제 이게 여기 담겨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면은 얘가 끓을 때 되면은 그때부터 온도가 팍팍 올라가는데 하여튼 뭐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때 에탄올이 끓는 거예요. 에탄올이 먼저 끓습니다. 요때는 뭐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시험관을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혼합된 물질이 나오셔요. 약간 혼합된 물질이 나오고 나중에 여기는 이제 물이 끓는 거죠. 에탄올이 나오는 거. 그래서 시험관 B에 모인 물질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므로 이 물질은 에탄올이다. B 구간에서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온다. O에서 시험관 D에 모인 물질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걸 봤을 때 물이다. 물의 특징이야.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붉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D 구간에서 물이 끓어나온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돼서 분리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분리된다. 이런 방법은 증류라고 한다. 증류. 탐구하기 문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그래서 시험관 B에 모인 물질은 주로 에탄올이 요때 에탄올이 되는 게 맞고요. D에 모인 물질은 푸른색 음악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물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게 맞고,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물질은 찬물에 담긴 시험관 안에서 액체 상태로 되겠죠. 다시 액화가 될 거니까.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방법과 같은 원리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물과 식용유 안 섞이니까 이거는 분별 깔때기로 분리해야 되고, 모래에서 사금 이거는 뭐 밀도차 이용한 분리 방법. 요거는 맞고요. 네. 증류탑에서 원유 분리하기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둘 다 증류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배운 것도 좀 하고 할게요. 아까 전에 6번까지 한 거죠? 그러면 7번부터 12번까지만 또 해봅시다. 둘 다 잘 하셨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증류 장치고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가 맞고, 이 장치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하진 않고 증류라고 하고요. 끓인 쪽은 성분 물질의 끓는 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1번 답이고, 원리는 이용하여 분리하고, 끓는 점차 이용한 건데 물하고 에탄올은 되고, 물과 염화나트륨 이거는 분별 깔때기 하시면 돼요. 이것도 얘는 둘 다 고체입니다. 이거는 잘 지금 모를 수 있는데 둘 다 고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분리할 수가 없고, 얘는 이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고 얘는 끓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물만 먼저 증발돼서 날아가니까 가능하죠. 2번 4번.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A 구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고요. 아직 뭐 끓는 게 없어서. B 구간에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옵니다. 에탄올은 78도씨가 원래 끓는 점이고 물은 100도씨예요. 그래서 물이 나중에 끓는 거죠. D 구간에서 끓어나오는 물질을 냉각하면 물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나중에 나온다. 이거 아니죠? 네, 틀렸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고. 소주꼬리는 용해도 차 이용하는 거 아니고, 융해와 기화 아니고 기화와 액화를 이용하는 거고, 산물은 기화한 물질 응고는 아니고 뭐 고체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탁한 술에 포함된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기화되는 게 맞고요.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것도 이런 똑같은 원리로 증류를 이용한 겁니다. 4번 5번. 그 다음에 원유를 분리할 때 맨 위에 있는 게 먼저 끓어 나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요. 얘가 끓는 점이 낮아. 끓는 점이 낮은 거고요. 밀도차 이용한 분리 방법 아니고, 증류탑 안에서 기화와 액화가 일어나는 게 맞고요. 각 층에서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된다.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물질도 사실은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물질은 아니야. 사실은 증류탑으로 분리할 때 이게 지금 끓는 점이 뭐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물질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150도씨에서 280도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섞여 있는 거. 등유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정도로 분리하는 거야, 이 정도. 하나하나 다 분리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애들은 선박 연료로 쓰는 거고,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디젤 기관, 뭐 이거 지금 포크레인 같은데, 중장비나, 아니면 뭐 열차 이런 데도 쓰고요. 등유는 항공기 연료로 쓰고,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로도 쓰는데, 여러 가지 물질 만드는데 석유화학공업에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사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분리는 했지만 순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뭐라고 썼냐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분리가 된 거고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겁니다. 3번 답이고요. 얘는 지금 굳는 거잖아요. 그게 굳는 거는 녹는 점이랑 원래 어는 점이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녹는 점 차이에 의해서 녹는 점 기름은 물보다 녹는 점이 높아 먼저 응고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막 팔팔 끓였으면 뭐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녹는 점이 높은 애가 먼저 응고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응고한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 위에 뜨려면 밀도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녹는 점 밀도, 이거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3번이 다 맞죠? 자, 그렇게 분리를 하면 되고, 또 다른 거 또 보겠습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아까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였고요. 재결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일단은 고체인데 처음에 얘를 용매에 모두 녹여요. 그 다음에 용매를 증발시키면 용매가 적어지니까 안 석출되는 애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결정이 돼요. 결정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정이 될 때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결정이 이런 것도 어떤 문제의 결정이라고 똑같죠? 물에 녹였다가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물을 증발시키면 이렇게 결정이 돼.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 구조가 딱 맞는 애들이 모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금도 쉽게 결정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간장 이런 거 이렇게 먹다가 그냥 접시에 있는데 그냥 오랫동안 놔둬. 나중에 보잖아. 그럼 정사각형으로 소금 결정 생깁니다. 정사각형으로. 되게 예뻐요. 약간 이런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트륨 붓고 염화이온 붓고 나트륨 이온 붓고 염화이온 붓고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결정이 될 때는 그 결정은 되게 순수해요. 지금 요 결정은 되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춰. 그럼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녹였다가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죠.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차를 이용한 방법이다.
질산칼륨이 냉각을 하다 보면은 이만큼은 석출이 돼야 되는데, 이 석출될 때 질산칼륨들끼리 뭉쳐가지고 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이만큼 녹아있다가 냉각해도 이게 용해도거든요. 이거보다 용해도보다 덜 녹였으니까 얘는 결정이 되는 게 없죠.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이랑 염화나트륨 20g을 섞었어. 섞인 애를 녹였어요. 근데 질산칼륨은 물의 온도가 20도씨가 되면은 최대 얼마까지만 녹는 거예요? 질산칼륨은? 32까지만 녹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아까 100g 녹였는데 32만 녹으니까 68g이 석출되는 거예요. 석출될 때 결정형으로 석출됩니다. 결정처럼 막. 근데 염화나트륨은 냉각을 하더라도 용해도가, 염화나트륨이 32구나. 질산칼륨 32 맞죠? 하여튼 염화나트륨은 20보다는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녹으니까 얘는 석출되는 게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이 비커에 이걸 이렇게 실험을 해서 비커에 놔두는 건데, 질산칼륨 결정이 막 이렇게 생겨요, 고체가. 그 다음에 물에는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칼륨 32g은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름장치로 걸러주면 이 결정들은 여기 이 거름종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질산칼륨 68g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염화나트륨은 순수하게 못 얻어요. 왜냐면 염화나트륨에 여기 밑에는 염화나트륨도 있는데 물도 있고 물론 거기에다가 질산칼륨도 좀 있어. 32g은 있어.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질산칼륨 순수하게 얻어냈다 이거.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재결정이라고 한다.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얻기. 천일염은, 근데 이게 천일염이 건강에는 좋대. 근데 이게 약간 갯벌 같은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천일염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긴 한데, 다른 애들도 있어요. 염화 마그네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뻘이나 이런 미네랄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건강에는 좋은데 좀 짠맛이 염화 마그네슘 있으면 좀 쓴맛이 나요. 쓴맛. 그런 거를 안 좋아하나 봐. 어찌됐건 얘네를 다시 녹인 다음에 물에 녹인 다음에 재결정을 시켜서 마트 같은 데 가면 꽃소금 이런 거 있고요. 꽃소금 이런 거는 재결정 해가지고 얻는 거야. 굵은 소금은 천일염이고, 굵은 소금 있거든요. 그런 건 천일염이고, 재결정해서 얻는 거는 순수한 소금인데, 이런 애는 좀 더 짠맛이 좀 명확하게 나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이런 거는 이제 합성 의약품이야. 이거는 약인데, 이거를 불순물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재결정을 하면은 순도가 높아진다. 사탕수수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먼저 물하고 이제 설탕 성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약간 누르스름한 결정을 다시 물에 녹여서 냉각하면 순수한 설탕, 약간 이제 이런 불순물이 제거가 된 순수한 설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고, 근데 기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체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약간 안 좋은 암모니아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기체가 있을 수 있는데, 암모니아가 섞인 기체를 공기를 여기를 통과시킬 때 물을 막 뿌려.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요. 근데 공기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러면은 용해도가 큰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밑으로 암모니아 수가 나와. 이거는 이제 비료로 쓰거나 이러면 돼. 근데 공기가 덜 오염된 게 나오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원래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물을 뿌려서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모두 녹인 뒤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용액을 온도를 낮춰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재결정이라고 한다.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모두 녹인 뒤 서서히 냉각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이 얻어집니다. 재결정이 돼서 얻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방법을 다 배웠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탐구 보시면 50쪽 질산칼륨이랑 황산구리랑 섞여 있어요. 황산구리가 여기 이게 원래 좀 파란색이에요. 약간 파란색, 용액의 색깔이 약간 파란색이죠? 이게 황산구리 섞여 있어서 그렇고, 얘를 이제 물 100g에 질산칼륨 30g과 황산구리 1g밖에 없었구나. 1g밖에 없었어. 약간 불순물이 있었어. 녹인 다음에 얘를 다시 얼음물에 넣어요. 그러면 냉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물 100g으로 했으니까 거의 0도씨로 냉각하는 거니까 질산칼륨은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 아, 이걸 봐야겠다. 13.6 얘가 질산칼륨이네. 얘가 질산칼륨이고요. 황산구리 용해도는 14점이에요. 황산구리. 그럼 아까 전에 질산칼륨을 30g을 녹였는데 질산칼륨이 0도씨에서는 13.6만 녹는 거죠. 빼면은 16.4g이 석출되겠죠. 이해하시죠 이거. 근데 황산구리는 1g까지밖에 안 녹였으니까 14.2가 용해도니까 다 녹으니까 석출되는 게 없죠. 그런 거름종에 걸려서 나온 애는 여기는 질산칼륨만 있다. 이해하시죠? 황산구리랑 이거는 밑으로 녹아가지고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탐구하기 문제 1번, 2번 해보시고요. 보자.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는 아니죠. 이거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고,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 이거 맞는데, 이건 그래프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얘도 낮아지지만 얘가 훨씬 더 빠르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해도 차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정 2에서 석출되는 결정은 황산구리는 아니고 계속 녹아 있으니까 질산칼륨이고, 얼음종이를 통과한 용액에 푸른색을 띠는 것은 황산구리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데 황산구리의 특징이에요. 물하고 녹아 있으면은, 이제 물에 녹아 있으면은 파란색을 띱니다. 푸른색을 띱니다. 자, 이런 거는 물의 양 체크해야 되고, 일단 물의 양은 100g이네요. 질산칼륨 50g, 염화나트륨 20g을 녹였습니다. 0도씨에서 석출되는 물질은 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은 36이니까 20g 녹였으니까 용해도보다 더 낮은, 이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질산칼륨 14g까지 밖에 안 녹잖아요. 50g 중에서 14g 빼서 36g이 석출되는 거죠. 36g 질산칼륨 석출됩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할 거냐. 이렇게 세 개가 섞여 있네. 하나, 둘, 5개가 섞여 있네.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물하고 올리브유는 안 섞이겠죠? 안 섞인다는 말 없나?
물에 용해 염화나트륨 녹이고 에탄올과 섞이고, 근데 올리브유에는 안 섞이는 거죠. 얘는 물에 녹고 얘는 섞인다. 그래서 일단 올리브유는 분리가 되는데 밀도가 X형은 뭐 아무튼 뭐 올리브유는 그 분별 깔때기 같은 걸로 제거가 되고,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걸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애는 다 통과하니까. 이거는 이제 페트병 조각은 뭐 거름 장치로 걸러주면 될 것 같고, 물하고 염화나트륨이랑 에탄올이 있는데 이거 둘은 증류를 해서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오게 하면 돼요. 이 둘도 물을 먼저 증발시키면 염화나트륨만 남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볼게요. 혼합물 분별 깔때기에 넣어 위층에 올리브유와 아래층에 물과 에탄올 혼합 용액을 각각 밀도차를 이용해 분리고, 이거는 증류 장치로 분리하면 됩니다. 네, 혼합물에 거름 장치로 거르면,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제 거름종이 통과 못하니까 남는 거고요. 거른 용액을 증류 장치에 넣고 가열해서 물과 염화나트륨 끓는 점차를 이용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참고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해보셨죠? 자, 올리브유가 먼저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물하고 에탄올은 섞이죠? 얘네는 안 섞이니까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가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특성을 쓰라고 돼 있어요. 밀도만 써도 되겠다. 밀도를 이용한 거고요. 이 둘은 섞였는데 끓는 점을 이용해서 증류하면 되죠? 끓는 점. 나에서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거는 증류죠, 증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분리가 안 되고요. 증류라고 하는 게 맞고요.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다. 맞죠? 니은디귿. 넘겨보시면, 이제 예전 책에는 이제 분리 방법 중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것도 소개는 되어 있는데, 분리 방법 중에 이제 그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가 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혼합물에다가 놔두고 이거를 뭐 이렇게 잉크 같은 거 찍은 다음에 밑에다가 물을 잠기게 하면 거름종인데 물이 거름종에 스며 올라가는데, 이때 초록색이 제일 빨리 이동하고 빨간색, 파란색 순으로 이동하면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인데 이거는 되게 유용한 방법이긴 해. 근데 이제 니네 교육과정은 빠졌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12번까지 했고요. 13번에서 19번까지 해보시고요. 남은 문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재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일단은 녹였다가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게 맞고요. 꽃이나 식물 잎에서 천연 향료를 얻을 때 이용된다. 뭐 이런 거는 안 배운 것 같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추출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녹여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번 해놓고요.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혼합물에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재결정을 해서 고체 물질을 얻을 수가 있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일수록 순수한 물질로 분리하기 쉽다. 이거 맞아. 질산칼륨과 같은 애들은 많이 녹았다가 나중에 조금 녹으니까 결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고체 혼합물은 용매에 모두 녹인 뒤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온도를 낮추어 순수한 고체를 얻는다. 맞죠? 재결정 시키는 거고요. 아무튼 2번은 추출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을 때 용해도 차를 이용한 재결정을 한 거죠. 5번.
더 많은 양의 질산칼륨에 많은 양의 질산칼륨에 소금, 황산구리가 소량이 이제 녹아 있네요. 그래서 얘를 냉각은 이제 좀 나중에 하시고 거름 장치로 거르는 거를 제일 나중에 하는 거고 얘를 뜨거운 상태에서 다 녹여야 됩니다. 녹이고 냉각한 다음에 결정을 걸러주면 됩니다. 다 가나 순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다 증가를 하죠.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 증가하죠. 이렇게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아니야, 얘네들은 뭐 고체야 고체. 분별 깔때기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안돼. 그 다음에 물 100g에 붕산과 염화나트륨 15g씩 녹였어요.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하면 붕산 결정이 석출되죠. 맞는데 왜냐하면 염화나트륨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6이기 때문에 물 100g에 36g까지 녹죠. 근데 15g 밖에 안 녹였으니까 다 녹는 거예요. 붕산은 5g까지만 녹으니까 붕산 10g은 석출이 되는 거예요. 10g은. 알겠어요? 15g 녹였는데 5g은 녹아 있고 나머지는 석출되는 거죠. 4번.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바닷물에서 식수 만들 때 끓는 점 이용하는 게 맞고 이것도 이제 끓는 점 이용하는 거고요. 아스피린 순도 높이고 이건 아스피린 고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고 소금물에서 이거 축정이 분리하기 이거는 이제 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고 자, 혈액을 혈장과 혈구로 분리한다. 밀도가 혈구가 큽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1번,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몰 에탄올 모래가 섞여 있다. 그럼 일단 모래는 고체잖아. 얘 둘 다 안 녹잖아. 그럼 걸러줘야 되고 나머지가 물하고 에탄올이죠. 그건 섞여 있고 증류로 물하고 에탄올은 증류를 해야죠.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기억 리을 순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분별 깔때기로 먼저 걸러줄 수 있는 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이 둘은 섞이니까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니까 식용유가 먼저 분리가 될 거고 얘를 증류를 하면 끓어 나오는 거는 물이고 염화나트륨은 원래 고체잖아요. 이거는 끓는 점이 매우 높은 거예요.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식용유, 물, 염화나트륨 3번 하셨죠? 네. 실력 강화 문제는 나중에 같이 하시고 선생님 일단 프린트 내준 거 있어요. 이거 미니 테스트 프린트 숙제 이거 숙제로 해와주세요. 가자 수고했습니다.